근데 뭐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것은 국민의당 신고센터 트위터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뭐 솔직히 안철수라는 개인의 뭐 비리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비리나 개인 의혹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을 검증을 한다는 것은 물론 뭐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나 높은 공직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잘 역임할 사람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검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선 후보 안철수를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복귀해 보면서 평가를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안철수 후보를 저희가 다룬다고 그러니까 또 트위터 멘션창이 터졌다고 네네. 이윤가 PD님 그 계정이 터질 뻔했는데 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정말 엄청난 분량의 의혹들, 뭐 비리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그걸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대선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가 그 의혹에 저희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다만 뭐 나온 이야기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부인 김미경 교수 뭐 서울대 특혜 임용권이 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거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 BW, 주식, 동그라미 재단 기부, 부동산 관련 등에서도 아주 다양한 의혹을 제보받았고 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 언론 보도로 나왔던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읽어도 경알못이라 잘 이해가 안 가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뭐 무릎팍도사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봤던 것이 그 인미협, 당시 인미협의 변희재이기 때문에 네. 변희재가 한 걸 또 가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신동아에서 뭐 다운 계약서,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일일이 뭐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런 의혹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 들어보니까 솔깃한데 뭔가 좀 입질 오는데. 예. 아 근데 뭐 위장 전입은 안철수 후보가 직접 예전에 저기 사과를 한 거니까 2012년에 예, 했었죠. 그때 엄청 뭐 새정치 하면 깨끗하다가 이제 위장 전입 나니까 미안합니다 하면서 나왔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그럼 요것들은 저희가 버리진 말고 나중에 키핑을 잘 시켜놨다가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 뭐큰 위기가 났을 때 이거 뭐 그런 거죠.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뭐 주머니 5개 뭐 이런 개념이죠. 예. 뭐 저기 국민의당 그 신고센터에도 있다면서요. 네. 그 신고센터에서도 당연히 자당 후보의 어떤 비리 사건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하라는 의미로 거기도 제보해드리죠 뭐.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 들어봤자 원하시는 부분 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론으로 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하고 깔려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고 안 듣게 만든 다음에 45분쯤에 살짝 45분쯤에 이제 끝까지 다 챙겨 들으십시오. 예,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지. 뭐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 끝에 BW 할 거예요. 거의 키핑해 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또 저희 또 이 타이밍 죽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뭐 해야 될 타이밍은 잘 아니까 뭐 언젠가 뭐 빛을 볼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요즘 저희가 미는 코너가 있습니다. 인상 비평 코너. 본격 인상 비평. 예, 본격 인상 비평 코너. 누구누구는 뭐뭐다. 이번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안철수 후보니까 안철수는 뭐뭐다. 안철수는 네모다. 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우리 요번 회에도 게스트로 나와주신 하승주 소장님. 네. 안철수는 뭡니까? 저는 안철수는 철수다 하겠습니다. 그 철수와 영희할 때 네. 나오는 동네 꼬마애. 예. 대충 이제 뭐 한 7, 8살 정도 되는 그 말 안 듣는 미운 7살이라고 대충 얘기하는 그런 애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계속 저한테 박혀 있었어요. 1. 말을 해도 잘 설득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그 미운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 그러고 그 세 번 뭐 지금 고집이 세다는 말은 이제 엄마 말, 아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 저는 이제 아기가 7살짜리 미운 7살이라는데 제가 항상 우리 애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7살인데도 아빠가 설득을 하면 설득이 돼요. 근데 그런 애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똑똑하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문맹자로 살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뭐 천천히 배워도 되는데 이렇게 아빠가 교감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7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런 게 여태까지 통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철수와 영이다 할 때 그 철수 딱 그 국민학교 교과서 그림에 나오는 딱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제 마트 바닥에 널브러져서 막 절규하고 그렇죠. 막, 예. 막 빽빽 울고 막 이러는. 예. 요즘은 게다가 또 연설 스타일도 바뀌셔가지고 더 밉상이. 이게 이제 저 발광하는 게 막 우렁차죠. 먹기 싫어. 막 이러면서 샤우팅 창법을 오이 먹어야지. 오이 싫어. 먹기 싫어. 샤우팅이 아니라 글올리기지. 그러네. 샤우팅에서 근데 높이 올라가는 거지. 하승주 소장 그 철수 이야기하니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 역사 쪽 이제 뭐 책 많이 쓰시는 분 계셔. 그 주광년 네. 문화 예. 주광년 교수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극딜하는 글을 하나 썼는 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 분당되기 전에 제주도에 왔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제 한 10명 정도 이제 안철수를 기다렸다 이거야. 기다렸는데 탁 들어와가지고는 인사말도 안 하고 그냥 싸늘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기 사회자들 그 참가자들이 질문도 했는데 답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사진 촬영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그 명색이 그래도 교수고 그 지역에 제주 지역에 있는 나름 이제 뭐 나름 대표적인 어떤 그런 여론 주도층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왜 우리를 불렀지? 그 모욕감을 느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모욕감 느낀 거 좀 참 이거 공개하기도 거시기 한데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모욕감을 참으면서 글을 올린다 해가지고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하승수 소장 이야기하는 거고 딱 매치가 되는. 뭔가 이렇게 삐진 게 있었군요. 근데 그 7살들이 특징이 이게 때렸을 때 왜 때렸었는지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요. 안철수도 삐진 경우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게 왜 저러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던 것도 좀 기억이.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온 사람들은 뭐야 진짜. 자, 윤가피님은 뭐 안철수는 뭐다? 안철수는 여도 야도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당 지지자들이 분명히 여당인 안철수에게 지지를 보낸단 말입니다. 네. 또 여당 지지자들이 분명히 야당인 안철수에게 지지를 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한 미움에 대한 세뇌에 중독이 돼서 판단을 잘 못하시는 건데 다시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수영님은 뭐 비슷한데 안철수는 살리에르다. 살리에르 아시죠?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는 누굽니까?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여기서 모차르트는 누굽니까? 모차르트. 문재인.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왜 고민을 많이 하지? 그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주변에 아주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시기, 질투심. 그래서 우리 가끔 막 열폭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문재인을 이길 사람 누굽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야? 아니 누가 들으면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인 줄 알겠어 진짜. 그래서 그 살리에르가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 굉장히 결국 그 질투심 때문에 모차르트를 독살한다.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2인자의 그 열등감이죠. 네. 지금 계속 문재인만 이야기하잖아. 거기 박지원 대표도 문모닝으로 시작해서 문이브닝으로 끝나고. 이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7살 우리 하승주 소장 7살 난 아들 같이 교감이 되는 네. 그 아들보다 못한 너무 유치한 심리. 그렇죠. 네. 그렇게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그 대선 치를 때 그때의 대선에서의 구도가 진짜 웃기게 우리 그때 이명박 다음 정권을 뽑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친노 심판이 모든 언론에서
친노냐 아니냐로 이걸로 그냥 선거판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메시지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역할을 한 게 안철수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새 정부를 꾸리자고 그러는데 문재인을 심판하자, 문재인을 이기자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선거 메시지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도 또 반복되는 역사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계속 노무현 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이제 8주기가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지금 노무현 바지가랑이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2012년에 재판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저는 안철수는 뭐뭐다 한다면 안철수는 심형래다. 예. 심형래.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분이 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관상이 점점 심형래 씨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 진짜로 느껴요. 예. 아이고 이거 신고센터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뭐 모욕 뭐 이런 걸로 할래나? 정치인 모욕해도 돼. 영국에서는 뭐 대추 아니, 죽었다고 뭐 그냥 그리고 이게 왜 모욕이야? 심형래 그럼 뭐 심형래 씨한테 뭐 모욕이지. 심형래 씨한테. 심형래 씨는 고소해도 돼요. 왜 심형래 씨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그 심형래 씨가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레전드였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개그맨으로서는 우리나라 거의 탑이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개그맨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떤 뭐 CG, 영화 제작 이쪽에 뛰어드시면서 뭐 초반에는 굉장히 뭐 그런 열풍, 디워 열풍이라든지 이런 게 거품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거품이 다 꺼지면서 굉장히 결과가 처참하게 됐잖아요. 네. 본인 개인도 굉장히 불행하게 됐고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뭐 월급도 못 받고 체납되고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씨가 비슷한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사실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후보 출마하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업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정치계에 투신한 이후에 너무 과욕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심형래 씨와 약간 비슷하고 앞으로의 어떤 말로도 뭐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에피소드 인상 비평은 뭐 이 정도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예. 최근에 또 다른 안모 씨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느라 예전에는 진짜 뭐 안철수 후보 놓고 뭐 10시간이라도 깔 수 있었는데 예, 예전 같은 뭐 애정은 없어요. 다만 열정이 없어. 예, 열정이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반노 언론에서 양자구도 여론조사로 계속 교묘하게 띄우고 있으니까 뭐 저희가 또 뭐 사뿐하게 한번 다뤄드려야죠. 일단 우리가 그동안 까먹은 측면이 있는데 정치인 안철수, 인간 안철수 뭐 관심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죠. 여태까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정치 활동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치인 안철수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1기와 2기로 대충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안철수가 있고 그 이전에 좀 정치 혐오자 안철수의 풍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 혐오자 시절에 새로운 정치는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알잖아요. 뭐 제3의 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에는 제3의 길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를 까야 자신이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좌도 우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새 정치 이야기를 많이 꺼냈고 그 덕분에 새 정치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3년 4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 하게 됐는데 그 시절에 철부지 안철수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처음에 나왔던 공약들이 의원 정수 축소, 뭐 중앙당 폐지, 중앙당 축소인가요? 폐지인가요? 둘 다 있고, 네 그리고 또 정당 보조금 정당 축소. 보조금 축소 등등이 있죠. 그것도 있었죠. 저 지방의회 지방선거 때 네, 기초의회 무공천, 이게 정당 우리 이제 무공천. 기본 레파토리죠. 네. 그래서 기초의원 무공천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거 공천을 정당 표시 없이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그 명분이 네. 뭡니까 무공천 하자는? 그러니까 정당 혐오, 정당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정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 정치에 손이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정당으로 더 오염받지 않아야 그렇지. 된다. 아, 근데 이 논쟁은 사실 지방자치가 처음 1공화국부터 지방자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오래된 논쟁 지점의 하나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 그 논쟁 자체는 난 뭐 그게 완전히 무의미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뭐 그게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앞에 나온 뭐 정당 보조금 축소, 뭐 의원 정수 축소 등등가 전부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기존 정당 정치를 싹 깔아뭉개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기초의원 무공천, 뭐 기초의회 무공천 요거 말씀하신 대로 뭐 고려해 볼 만한 주제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공천을 하려면 다 같이 무공천을 해야지. 맞아. 다 같이 새누리당 쪽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 기초의회에서는 정당 손을 떼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공천 정당 공천 해가지고 뭐 기호 1번 후보 라벨링 딱 되어 있는데 우리 저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우리는 대선 때 약속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쟤네들은 새누리당 1번 다 찍고 나오는데 우리는 무공천하자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그 분들이랑 특히 후보로 나오려고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 이게 웬 미친 내무반에 수류탄 까는 소리냐. 뭐 공천을 안 하게 되면 준비하던 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 저기 자기 번호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8번이 될지 7번이 될지 그러니까. 14번이 될지.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해 지방선거를 그냥 말아먹자는 새누리당한테 거지. 그냥 통째로 헌납하자는 주장이나 똑같다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예. 이거의 저기 정치 현실상의 문제는 말도 못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 정치적 백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이 정치적 백치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방자치가 정당 정치로부터 오염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질문 1. 왜 기초의회만 하고 기초의회 비례는 왜 정당 공천을 해? 비례가 더 정당 정치에 오염되잖아요. 정당이 직접 꽂아놨는데. 그러니까. 근데 비례 쪽이 자기 선출 안 하겠다는 말을 또 안 하더라? 이상하잖아요. 네. 2. 광역은 왜 해? 그러니까 아니 기초랑 광역이랑 뭐가 다르길래 규모가 크면 광역의회 의원들은 정당에 공천해도 되고 규모가 작으면 공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무공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하고 정당법이 관련 법률들을 다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무공천 한다는 이야기는 정당으로서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안철수가 그 전날까지 민주당과의 합당 없다고 그러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덜커덕 합당한 거는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대해서 이게 거짓말 한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나 안 하나 싶은 거예요. 모든 게 상황 논리 그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예.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던가. 아니 어제까지 하던 걸 갖다가 오늘 상황에 맞겠다고 해서 덜컥 김한길이랑 합당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 안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그 정치혐오 플러스 정알못이 결합된 최악의 형태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그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뭐 비리가 있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은 공기업을 개혁하고 공공기관을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일하게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공기업 다 저 민영화시키는 거야. 사용화시키고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발상이고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에 이제 정당 공천을 안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냐. 정당이 그 영향력을 행사 안 하면 토호들이 행사합니다. 그렇죠. 예, 토호들이 행사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막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정당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후보. 검증을 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그 후광이 없으면은 정말 깨끗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그 풀뿌리로 활동하시는 분들 선거에서 절대 당선 못 되고요. 그냥 그 지역에서 뭐 몇십 년 동안 토호 역할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권에 얽매인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발상이랑 와닿는 거죠.
이건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정치는 사류라고, 기업은 이류고. 뭐 정치가 제일 썩었대. 근데 정치보다 더 썩은 게 분명히 훨씬 많고 그러고 그거를 썩은 부분을 개혁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안철수는 정말 그냥 뭐 다 모든 문제가 정치에 있고 정당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새정치가 뭐 사실 안철수의 트레이드 마크였었고 그 새정치로 인해서 안철수가 사실 뭐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죠. 왜냐하면 새정치는 없거든요. 없지. 하늘 아래 새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정치와 좋은 정치는 있을 수 있는데 새 정치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한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새정치가 뭐냐라고 한 국민들이 한 1,000만 번은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덜컥 나온 게 국회의원 수줄이겠다. 이거였었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정치 혐오를 일단 제일 짜증나 하는데 그보다 더 근저에는 난 이 사람의 뭐랄까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문을 던져요. 이걸 진짜 지능이라고 표시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 수줄인다는 데에서 어떻게든 말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국회가 뭐 비대해졌다라는 등 뭐 국회의원들이 뭐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뭐라고 말을 만드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줄여야 된다? 뭐였습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청년 실업에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이게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돈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 중앙당 폐지 왜 폐지한다는 말? 돈 많이 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정당 보조가 왜 축소한다 그랬습니까? 돈 많이 들어요. 들었어. 그거예요.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자기가 기업 CEO였으니까 이걸 그냥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이 정치 혐오가 그 비용 조정으로 치환이 돼요. 이렇게 돼서 이걸 지금 자기가 새정치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늘어와가지고 제가 그 지난 총선 때 그 박선수 의원이랑 그 김수민 의원 그 기소됐잖아요. 네네. 이 기소된 게 뭐냐 하면 정당 보조금 이걸 갖다 뭐 과잉으로 해서 막 청구를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막 선관위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 기소된 건 아닙니다. 그 죄는 아닌데 그게 이제 한동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였냐 하면은 정당 그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이 다른 데에서는 다 12페이지까지 선거법에서 허용이 돼요. 그래서 12페이지를 만들어요. 비례대표 이 홍보물을. 네네. 그런데 국민의당만 8페이지를 만들어요. 남긴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왜 8페이지만 만들었냐. 이게 이제 8페이지의 비밀인데 이 8페이지가 된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1. 안철수의 꾸준한 정치 비용 줄이기의 일환이다. 그래서 페이지 수까지 줄이지. 페이지 수, 실제로 그게 페이지 수가 그 4페이지가 줄어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전 국민에 다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돈 아끼겠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그 다른 정당들 12페이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올렸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이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20억 들었다. 그럼 20억까지 안 들고 한 18억 들었어. 그래서 이제 18억까지만 선거비용 보전을 해줘요. 그 이제 신청을 한 20억 신청을 하고. 근데 안철수 내에서 똑같이 20억을 했는데 누군 8페이지밖에 안 만들었잖아. 해가지고 왕창 깎아요. 5억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안철수가 자기가 정당 그 선거 보전 비용 보전 있잖아요. 네. 이거 못 받을 수 있다라고 각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아낀다고 하지. 사실 그 돈 다 보전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어쨌든 자기도 정치인으로 나오고 하나의 뭐 구호로서 진짜 구호로서 새정치를 들고 나오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해주겠는데 그 새정치의 내용이 돈 아끼려고 이거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허접한 생각이 다 있냐는 거야. 아니 뭐 그럴 거면 그냥 그냥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안 하면 되잖아. 행정부 없애고. 작다 못해 없는 정부. 없는 게 최선이잖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렇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항상 그 오해붕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욕심은 또 엄청납니다. 제가 또 안철수에 대한 인상 비평을 했는데 이제 인상 비평 2 또 할게요. 제가 또 대표 안 갑니까? 그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걸로서는 인생에서 살면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있는데 공부 잘하고 머리 나쁜 인간이에요. 저도 정말 싫어합니다. 네. 죽이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나쁜 인간들이 특징들이 있는데 정말 상식이 모자라요. 맞아요. 공감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점수는 잘 나와요. 점수는 잘 나왔는데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뭐 바보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안철수는 자기 자서전에서 네. 자기는 뭐든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때인가 뭐 당구를 배웠는데 당구를 처음에 잘 못 쳐가지고 열심히 책을 보고 당구를 공부해서 그래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300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보고 난 다음에 완전 뚜껑이 확 열렸는데 아이고 인간아. 당구도 그렇게 열심히 치려고 책 보던 인간이 정치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직업으로 선택한 정치하는데 정치학 교과서를 한번 안 펼쳐보냐는 거야. 그러니까요. 혐오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건가 봐. 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니 뭐 정치학 교과서를 뭐 두꺼운 책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만 봐도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 거예요. 당구보다 못한 거죠 안철수한테는 정치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지가 뭐 정치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보좌관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친절하게 설명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요 금태섭 의원 책을 봐도 일단 뭐 안철수가 엄청 바쁘대요. 누구 근데 이게 잘 못 사실은, 배운대.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 건데 사실은 새정치 뭐 아니면은 그 과거에 그 문국현, 박찬종, 정주영 뭐 역대 그 삼지대 후보들 나왔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 정치 냉소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 네.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이야. 우습게 보는. 경제성을 추구하죠. 그냥 저 정치 썩었어. 그게 제일 쉽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욕하기도 좋잖아. 정치는. 왜? 정치는 정치인만큼 모든 일상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정치가 썩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언론들 안 얼마나 썩었어? 썩었습니까? 관료 안 썩었어? 아니 그 사람들하고 전체 한번 다 비교해 보라고. 정치는 어쨌든 그래도 계속 감시받고 돈 받은 거 걸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낙선되고 물론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잘 되더만. 하여튼 이쪽은 짤없이 막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기 쉬우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네. 말을 막 해도 되는 거야 정치는. 이게 문제야 이게. 남들 보고 썩었다 그러면 지는 꼭 안 썩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얼마나 편해요. 근데 실상은 그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100만 원 이상 형만 받아도 그냥 배지 날아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만큼 그 감시당하는 살 떨리는 직업이야. 네. 그 우리 목차에는 없는데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철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안 좋아하게 된 계기나 뭐 최초의 이런 사건 이런 게 있나요? 저보다 대답할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안철수한테 나중에 속았다고 말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안 속았어요. 그러니까 왜 싫으냐면은 재상 후보라 싫었어요. 정당 정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새 정치를 들고 온 순간 그때부터 싫었거든요. 나머지는 그 제 인식의 토대 위에 쌓여진 것들일 뿐이지 재상 후보로 나와서 정치 혐오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권성님은 나는 윤 소장에 비하면은 난 굉장히 늦게 싫어한 건데 왜 그랬냐면은 나는 사실 2012년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도 수단으로 좀 오셨구만. 어떻게든 잘 끌고 가서 우리가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다들 안철수 까고 있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실드는 안 쳤지만 그래도 안철수를 옹호하고 그랬던 입장에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기억이 안 나요. 대선 때 그 선거 단일화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짜 정권 교체에 걸림돌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동안 안철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 부질없었구나. 내가 참 못난 인간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자괴감이 들더라고. 저는 그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그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그거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모든 내공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보였죠. 다 보였어. 끝난 거지. 완전 그냥 무슨 끝난 거지. 엑스레이처럼 투시가 다 되더라고. 앞으로 무슨 말 할지도 보이고. 얘는 저거 이거 하나로서 그냥 끝났다. 야 이렇게 정할못이 이렇게 그 코스프레를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부터는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빠른데 저는 안철수가 일단 정계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 한 1, 2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대선 전부터. 한다는데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는 그때 야마가 팍 돌았던 게 재산 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야마 확 돌았어요.
이 새끼가 이런 생각이 확 들었는 게 씨발 국민을 그지로 알아? 딱 그거예요. 이게 미쳤냐. 아니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때 욕을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가 만약에 정치에 입문한다는 말을 꺼내면은 오늘의 기분을 갖다가 다 끌어내서 그때 졸라 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국민을 매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딱 이명박인 거야. 이명박도 그렇잖아. 지재산 기부한다고. 그래서 재단에 기부하죠. 예, 재단에 기부한다는 거. 아니 뭐 재단에 기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 진짜 뭐 좋은 일에 쓴다, 기부를 한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정치인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저는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이었었거든요. 아니 그냥 지가 돈 많이 버는 부자가 그렇게 기부한다는 그 누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그 훌륭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국가를 갖다가 경영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즉 가치의 권력적 배분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다가 밀어 넣으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마케팅화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확 갔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때서부터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나올 때마다 까고. 그게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은 저기 정주영 후보가 당시에 뭐 전 국민한테 아파트 뭐 이렇게 지어주겠다. 뭐 거의 뭐 요 수준의 공약이었고.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부자 후보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도 아마 재산 기부한다고 했을 거예요. 실제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재산 형성 과정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툭 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미리 이제 실드를 치는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저 진짜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반성하세요. 그래가지고 2012년 막판까지 내가 꾹꾹 참았어 진짜. 꾹꾹 참았던 게 또 마침 그때 안철수를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감시하던 사람이 변희재잖아. 그러니까 야 변희재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까지 그럴 필요 있냐. 그리고 그 문재인이 있었잖아 우리에게. 변희재, 강용석 뭐 그런 류들이죠. 그 자꾸 얘기하면 자괴감 드니까 그냥 그만 얘기하고 이 뭐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정현 플러스 정알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이 도덕적이고 깨끗하기라도 하면 뭐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에휴 몰라서 그러려니. 예. 근데 이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정치 입문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구정치라고 욕하는 세력 싸대기를 날릴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저희가 뭐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이렇게 추려봤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그 노회찬 지역구 슈킹 사건 네.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희호 여사님 그 도청 사건. 예 도청 및 뭐 이렇게 왜곡 사건 발언 왜곡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 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노원병 기습 출마 사건은 먼저 노원병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노회찬의 오래된 지역구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야권연대 정신으로 매번 양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죠.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불미스럽지는 않고 불미가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죠. 불행한 사건이죠. 예.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한 번은 그 노회찬 네 집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샤워 중이라서 못 받았다고 하고 노회찬의 부인 되는 분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야? 왜 전화한 거야?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인 인사 몇 번 물어보고 그냥 끊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미국에서 일부러 국제전화를 걸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철수에게 노원병을 양보하셨다면서요? 뭔 소리야 그게? 그래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자다가 봉창 도둑이.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확인한 차 전화했습니다 하고 그 연합뉴스 기자가 끊은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이 안철수 캠프에 전화를 걸어서 송호창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네. 따져서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 분명히 기자가 넘겨짚은 걸 거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끊고 30분 뒤에 송호창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노회찬이 노원병을 양보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는 그 정치적인 도의가 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뭐 내가 여기다가 이 지역구에 내가 뭐 비석 새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형식적으로 전화를 했고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했고 또 송호창은 왜 거기서 또 거짓말을 했는지 그 정치적 도의 자체가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한테 과연 국가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정치적 도의 차원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 도의도 없는 거죠. 매너가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성격 가진 친구 있으세요? 이건 희대의 캐릭터예요. 희대의 캐릭터. 그런 짓 하면은 당장 친구 날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친구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이걸 이런 게 사실 이게 그 윤카피님이 뭔가 뭐 노회찬 의원을 특별 취재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 뭐 언론에 신문에 다 나온 나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게 이게 들켰잖아요. 이러면 들켰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좀 재미있는 코드인데 사과를 또 잘 안 해. 사과도 잘 안 하고 반성도 잘 안 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인간의 캐릭터가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게 이호 여사 네, 사건인데. 언론 플레이 그 사건인데 네, 요거는 뭐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갑자기 이유 회사를 벼랑간 찾아갔죠. 네. 그때가 이제 국민의당과 그 호남 민심을 놓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겨루던 시기죠. 네, 요거 내가 조금 아는데 요게 1월 2일인가에 신년 인사를 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세배에 이제 간 거죠. 예, 세배를 갔는데 세배를 가서 갔다가 나와서 이제 이호 여사가 이제 안철수를 뭐 지지하는 것처럼 네, 보도가 나왔죠.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이호 여사의 셋째 아들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셋째 아들인 김홍일 현 국민통합 김홍걸. 예.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한테 네, 전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는 들어보죠. 걸로. 예. 뭐. 예. 그 여기서도 이제 김원구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서도 전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 까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깠어요. 까니까 안철수만 다 거짓말이네. 그럼 정말 우리 같은 경우나 그럼 진짜 얼굴에 화토불을 끼얹은 듯한 부끄러움을 느낄 텐데 역시 안 부끄러워해. 그 얘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듣고 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죠 뭐.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갑장의 예, 정체 예. 신세계입니다. 예, 예, 아유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별게 아닙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질문이 3개가 있긴 한데, 예, 예, 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이 이희호 여사님을 방문한 뒤에 예. 마치 이희호 여사님께서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예, 1월 1일 날 문재인 전 대표, 그 당시엔 대표셨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방문을 했었고 예, 하루 이틀 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제 보도가 이 문재인 대표 쪽은 좀 잠깐만 만나고 뭐 홀대한 것처럼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대를 해서 길게 만나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물론 이 만나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부러 홀대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계속 1월 1일 날 계속 그 신년 인사 손님을 맞으셔서 네, 이제 피곤하시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알아서 좀 무리하지 않게 일찍 가신 거였거든요. 예의를 그래서 일종의 차린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난 걸 보고 언론에서 뭐 장난을 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며칠 후에 이제 아침에 우연히 뉴스에서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예, 제가 이제 놀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어머니가 안철수 의원 지지 발언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찾아와도 그냥 잘 하길 바란다 뭐 이런 덕담만 하시지
예. 뭐 대통령 꼭 되라느니 그런 식의 이 지지 발언 같은 것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치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철칙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시죠. 이제 그걸 보고 놀라서 쫓아가가지고 어머니께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니까 네.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맙소사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엉터리 보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예. 근데 이제 마침 그날 그 당시 민주당의 전병헌 최고위원하고 네.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권노갑 고문께서 탈당하시는 문제 때문에 그분을 좀 어떻게 만류해 보려고 탈당을 말리려고 저를 잠깐 차 한잔 하자고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저하고.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난 김에 이런 오보가 났는데 그 뭐 대변인실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예,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뭐 정치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을 때라 네. 뭐 아는 기자도 없었고, 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 접촉을.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 후에 박지원 대표라든가 뭐 이 권노갑 고문을 포함한 이 동교동 비서분들 일부가 예.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제 박지원 대표 경우는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신 데는 뭐 다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고 예. 또 이 권노갑 고모님이나 김옥두 의원님 같은 그런 원로분들도 그 사실은 어머니를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예. 뭐 그 얘기는 안철수 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저보고 왜 하필 민주당을 통해서 그거를 나가게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구나 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러 사람이 어머니를 모셨거나 뭐 모시는 분 뭐 과거에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 이렇게 여러 명이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도 그분들은 2, 3주 후에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왔을 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녹취까지 몰래 했다는 것을 예. 그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조차도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녹취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 마침 어머니가 그 보도 난 그날 넘어지셔가지고 좀 다치셨는데 예. 그래서 입원을 하셨죠. 근데 다음 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병원에 찾아왔었는데 네. 근데 마침 그때 저는 없었고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갔다 와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예. 처음에는 답변을 피하다가 마지못해 내가 가서 그분께 사과를 드렸고 또 그분이 사과를 받아주셨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 제가 그날 저녁에 찾아뵀을 때 네. 들은 얘기가 계속 어머니를 옆에서 간병하고 이러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로 네. 계속 강한
이 진통제 예. 이런 걸 맞고 계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상태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말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거는 뭐 그분이 뭐 그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네. 그런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가 않은데, 예. 그 과거에 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예. 그런데 가담했다는 것은 네. 참, 아무리 정치판이 뭐 선거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쓰는 그런 곳이라지만 최소한 그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뭐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노원병 지역구를 둘러싸고 노회찬 의원과도 뭐 유사한 일이 있었긴 했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을 모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인간적 배신감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릴 텐데요. 예. 일단은 이 언론 플레이도 언론 플레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예. 되는 거지만 이게 그 이효 여사님이 됐든 아니면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그 살아계실 때든 이게 뭐 상대방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대화를 녹취를 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남을 이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쥐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사회의 이제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와서 그렇죠. 그냥 뭐 덕담이나 나누고 이러는 자리에서 그걸 녹취했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항상 뭐 기존 정치인들은 다 썩었다는 식으로 네. 구태 정치다, 뭐 자기는 새 정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거에 어떤 지저분한 정치인도 하지 않았던 예. 그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예, 위선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하면 새 정치고 남이 하면 뭐 구정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예. 참 얘기를 들을수록 깝깝한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여태까지 언론에 나온 이야기 외에 뭐 알고 계시는 뭐 다른 뒷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뭐 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뭐 글쎄요, 그 지금 드린 것이 거의 다고요. 예, 예. 예, 뭐 제가 추측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네.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지원 대표께서 네.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뭐 그분이 뭐 그런 말씀하신 것에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시고, 예. 또 녹취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 비난을 하기는커녕 예. 아유 뭐 장본인이 이미 사과받고 용서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 추측은 네. 그것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지 선언 이런 부분을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시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 측에는 이거 봐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을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문재인 대표 측에는 이거 봐라,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너희가 당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정치적인 네. 이 계산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여기에서 의심이 그럼 드는 거죠. 예, 제가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이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이전까지 이 사태가 있기 이전까지는 뭐 그래도 상당히 뭐 전 대통령님이라던가 아니면 이효 여사님 쪽에 뭐 의견을 그래도 대변하는 어떤 역할에 있었다고 외부에서는 보여지는데
예. 이게 이제 요 사태 이전에도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스탠스라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어, 여사님이나 뭐 전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글쎄요, 저는 뭐, 그 전에만 해도 네, 그분이 딴 건 몰라도 두 분 어른께는 이렇게, 저, 성심성의껏 잘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일을 겪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그게 아니었었던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네, 이 9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을 가지고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네. 요게 이제 그 당시 시점을 복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의당이 생겨나고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가 탈당을 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예, 뭔가 굉장히 어떤 미묘한 시점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한 뭐 그런 면이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민주당은 그 이호 여사님이 지금 불편하시니까 올해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기에 좀 하니까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가버린 거야. 1월 1일 날. 그런데 안철수는 1월 그 다음 날 와가지고 한 20분을 있다가 갔는데 문제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녹취 부분 내용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언론 그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렇죠. 증거란 말이야. 증거고 근데 이걸 자기가 깔려고 깐 게 아니라 부시불식간에 깠다. 기자한테 이미 예전에 흘려놨던 걸 기자가 뒤늦게 안철수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배후에 동교동계가 묵인하에 했다 뭐 이런 얘기. 난 동교동계 뭐 박지원 대표가 충분히 이호 여사님이 뭐 그런 누구를 지지하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 김홍걸 위원장한테 왜 그런 발표를 굳이 하느냐, 그렇게 식으로.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진짜 이건 우리 처음 듣는 진짜 얘기 쇼킹합니다. 같은데. 그 참 여러 가지 면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분이 사과를 안 하는 게 아까 제일 얘기했지만 쇼킹한 사과를 안 하는 게 예, 정말 사과를 안 이해가 하는 안 게 돼. 쇼킹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못 배운 사람 같다. 예의가 없죠. 이 말 그대로 못 배웠어. 예. 배워 처먹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야. 예. 저는 쇼킹한 지점이 어디냐면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그 속임수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함에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그 부분은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이효 여사의 그 말씀은 분명히 뭐 요런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야, 니네 사고 치지 말고 잘 뭐 이렇게 야권 단일화해서 요런 뉘앙스의 말씀인데 그거를 안철수 씨는 진짜 자기 응원하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아전인수가 습관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여러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게 이 안철수 씨가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윤여준 씨가 뭐 폭로 비슷하게 한 말인데 원래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다가 부친이 네네. 나가지 말라고 해서 뭐 안 나가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윤여준 씨가 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이게 나이가 40 거의 50 지금 되는 양반이 서울시장 나가고 마는 문제를 부친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카파보인가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한국 언론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 왜 이번 대선에서 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은 안철수한테
요번에 안철수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지 왜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게. 아니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사람은 안철수 아빠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아빠가 막 나가지 마라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단일화도 안철수 씨 부친께서 단일화 하라 그러면 하시고 그렇죠. 말라고 그러면 마실 뿐입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그 한 번 했던 분이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라고 하는 물론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좀 부끄럽긴 하겠죠.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안철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내가 물어봐야지. 기자였다고 당연히 물었을 거예요. 요번에 아버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면서. 맞아. 그게 어렵나?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때 서울시장 나오니 마느니 할 때 그때도 안철수 그 부친이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나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그때 이제 박원순한테 양보하는 걸로 네. 훈훈한 장면을 연출을. 대선의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들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를 갖다가 왜 안 묻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박근혜가 저기 비선 실세 때문에 그것도 혈연 비슷한 거였죠. 일종의 네. 그니까 새로 맺어진 혈연 같은 거였는데 뭐 무슨 문재인한테는 무슨 비선 실세가 뭐 이렇게 뭐 누더기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장 안철수의 최대 비선 실세인 안철수의 부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가 없는 거죠. 저도 지금 국민의당 저기 심의위원회 뭐 신고위원회 듣고 계시죠?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네. 그쪽에서도 저기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명한테 물어봐 주세요. 1번은 안철수 아빠고요. 네. 두 번째는 안철수의 친구 박경철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 부친은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섭정인가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대원군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흥선 대원군이 고정 앉혀놓고. 저는 뭐 꼭 국민의당 신고센터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네. 뭐 사전 검열 의식이라도 좋은데 너무 심한 표현은 쓰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다라는 비유 같은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뭐 후보가 들으면 기분 나쁠 테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지원이 문재인 정권이 되면은 제2의 박근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정가에서는 뭐 흔히 통용되는 레토릭인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성격, 폐쇄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안민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같이 밥도 안 먹는 성격, 뭐 부모에게 결정을 의존한다든가 약간 어린애처럼 구는 거, 정치 혐오 같은 것들 다 박근혜예요. 이 모든 게 박근혜 코드예요. 네. 그렇지. 난 이게 불안하다게 느껴져요. 게다가 비선 실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건 이미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네네. 여러 그 안철수 캠프에서 나름 밖에서 보기에는 핵심으로 불려졌던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계속 증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 하여튼가 박지원 의원이 하신길래 품격 있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감안해 근데 주시기 사실은 바랍니다. 뭐 아니 그 반문재인 쪽에서는 맨날 문재인 전 대표한테 제2의 박근혜라고 이런 계속 쓰잖아. 네. 하여튼 박근혜가 연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요. 뭐 어쨌든 이게 뭐 먼저 선빵 맞으면은 이제 정당 방위권이 발동이 되는 그렇지. 거니까 예. 박근혜 같아요, 되게. 자, 근데 뭐 저희가 뭐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뭐 워낙에 또 긴 얘기가 돼서 한 회 동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선 여태까지 정혐, 정알못 그리고 안철수가 과연 새 정치인인가, 새 정치인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화부터는 좀 우리가 좀 더 각을 잡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이 정치를 좀 그동안 많이 학습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부인은 못해요. 처음에 정치에 들어왔을 때보단 지금이 뭐 어쨌든 뭐 창법도 바꿨고 그로울링 창법으로 바꿨고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엔 이랬는데 요즘 좀 뭐 업그레이드가 됐고 강철수라고 그러는데 그 버전을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좋습니다. 예, 안철수 2기. 안철수 2기 예, 그래. 그래서 뭐 요번 에피소드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뭐 바로 다음 화에서 계속
안철수 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안철수 한 100화도 가겠어요. 본격 출연하세요. 진짜. 얘기한 게 아직 100번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예를 그건 들어서 그래. 뭐 그, 지금 뭐 예, 그렇죠. 거의 약간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뭐 너무 예를, 많아서. 예를 들어 뭐 홍준표랑 단일화 해봐. 우리 아까 전에 초반부에 키핑해 놓은 거 저희 취재합니다. 네, 네. 취재 들어갑니다. 오방랑. 오방 열지 뭐. 제갈량이 남기고 간 주머니. 예.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안철수 까는 걸로 만나뵙겠습니다. 새정치 이야기를 많이 꺼냈고 그 덕분에 새정치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3년 4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 하게 됐는데 그 시절에 철부지 안철수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처음에 나왔던 공약들이 의원 정수 축소, 뭐 중앙당 폐지, 중앙당 축소인가요, 폐지인가요? 그거 둘다 있고, 네 그리고 또 정당 보조금 정당 축소. 보조금, 예, 축소 등등이 있죠. 그것도 있었죠. 저 지방의회 지방선거 무공- 때 네, 저- 뭐 기초의회 무공천, 이게 정당 우리 이제 무공천. 기본 레파토리죠. 네. 그래서 기초의원 무공천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거 공천을 정당 표시 없이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그 명분이 네. 뭡니까 무공천 하자는? 그러니까 정당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정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 정치에 손이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정당으로도 오염받지 않아야 그렇지. 된다. 아, 근데 이 논쟁은 사실 지방자치가 처음 1공화국부터 지방자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오래된 논쟁 지점의 하나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 그 논쟁 자체는 난 뭐 그게 완전히 무의미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뭐 그게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앞에 나온 뭐 정당 보조금 축소, 뭐 의원 정수 축소 등등 가 전부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기존 정당 정치를 싹 깔아뭉개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기초의원 무공천, 뭐 기초의회 무공천 요거 말씀하신 대로 뭐 고려해 볼 만한 주제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공천을 하려면 다 같이 무공천을 해야지. 맞아. 다 같이 새누리당 쪽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 기초의회에서는 정당 손을 떼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공천 정당 공천 해가지고 뭐 기호 1번 후보 라벨링 딱 되어 있는데 우리 저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우리는 대선 때 약속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쟤네들은 새누리당 1번 다 찍고 나오는데 우리는 무공천하자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그 분들이랑 특히 후보로 나오려고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 이게 웬 미친 내무반에 수류탄 까는 소리냐. 뭐 공천을 안 하게 되면 준비하던 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 저기 자기 번호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8번이 될지 7번이 될지 그러니까. 14번이 될지.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해 지방선거를 그냥 말아먹자는 새누리당한테 거지. 그냥 통째로 헌납하자는 주장이나 똑같다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예. 이거의 저기 정치 현실상의 문제는 말도 못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 정치적 백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이 정치적 백치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방자치가 정당 정치로부터 오염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질문 1. 왜 기초의회만 하고 기초의회 비례는 왜 정당 공천을 해? 비례가 더 정당 정치에 오염되잖아요. 정당이 직접 꽂아놨는데. 그러니까. 근데 비례 쪽이 자기 선출 안 하겠다는 말을 또 안 하더라? 이상하잖아요. 네. 2. 광역은 왜 해? 그러니까 아니 기초랑 광역이랑 뭐가 다르길래 규모가 크면 광역의회 의원들은 정당에 공천해도 되고 규모가 작으면 공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무공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하고 정당법이 관련 법률들을 다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무공천 한다는 이야기는 정당으로서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안철수가 그 전날까지 민주당과의 합당 없다고 그러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덜커덕 합당한 거는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대해서 이게 거짓말 한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나 안 하나 싶은 거예요. 모든 게 상황 논리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예.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던가. 아니 어제까지 하던 걸 갖다가 오늘 상황에 맞겠다고 해서 덜컥 김한길이랑 합당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 안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그 정치 혐오 플러스 정알모 근데 뭐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것은 국민의당 신고센터 트위터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뭐 솔직히 안철수라는 개인의 뭐 비리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비리나 개인 의혹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을 검증을 한다는 것은 물론 뭐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나 높은 공직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잘 역임할 사람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검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선 후보 안철수를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복귀해 보면서 평가를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안철수 후보를 저희가 다룬다고 그러니까 또 트위터 멘션 창이 터졌다고 네네. 이윤가피님 그 계정이 터질 뻔했는데 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정말 엄청난 분량의 의혹들, 뭐 비리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그걸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대선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가 그 의혹에 저희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다만 뭐 나온 이야기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부인 김미경 교수 뭐 서울대 특혜 임용권이 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거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 BW, 주식, 동그라미 재단 기부, 부동산 관련 등에서도 아주 다양한 의혹을 제보받았고 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 언론 보도로 나왔던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읽어도 경알못이라 잘 이해가 안 가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뭐 무릎팍도사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봤던 것이 그 인미협, 당시 인미협의 변희재이기 때문에 네. 변희재가 한 걸 또 가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신동아에서 뭐 다운 계약서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일일이 뭐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런 의혹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 들어보니까 솔깃한데 뭔가 좀 입질 오는데. 예. 아 근데 뭐 위장 전입은 안철수 후보가 직접 예전에 저기 사과를 한 거니까 2012년에 예, 했었죠. 그때 엄청 뭐 새정치 하면 깨끗하다가 이제 위장 전입 나니까 미안합니다 하면서 나왔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그럼 요것들은 저희가 버리진 말고 나중에 키핑을 잘 시켜놨다가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 뭐큰 위기가 났을 때 이거 뭐 그런 거죠.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뭐 주머니 5개 뭐 이런 개념이죠. 예. 그 뭐 저기 국민의당 그 신고센터에도 있다면서요. 네. 그 신고센터에서도 당연히 자당 후보의 어떤 비리 사건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하라는 의미로 거기도 제보해드리죠 뭐.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 들어봤자 원하시는 부분 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론으로 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하고 깔려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고 안 듣게 만든 다음에 45분쯤에 살짝 45분쯤에 이제 끝까지 다 챙겨 들으십시오. 예,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지. 뭐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 끝에 BW 할 거예요. 거의 키핑해 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또 저희 또 이 타이밍 죽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뭐 해야 될 타이밍은 잘 아니까 뭐 언젠가 뭐 빛을 볼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요즘 저희가 미는 코너가 있습니다. 인상 비평 코너. 본격 인상 비평. 예, 본격 인상 비평 코너. 누구누구는 뭐뭐다. 이번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안철수 후보니까 안철수는 뭐뭐다. 안철수는 네모다. 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우리 요번 회에도 게스트로 나와주신 하승주 소장님. 네. 안철수는 뭡니까? 저는 안철수는 철수다 하겠습니다. 그 철수와 영희할 때 네. 나오는 동네 꼬마애 예. 대충 이제 뭐 한 7, 8살 정도 되는 그 말 안 듣는 미운 7살이라고 대충 얘기하는 그런 애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계속 저한테 박혀 있었어요. 1. 말을 해도 잘 설득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그 미운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 그러고 그 세 번 뭐 고집이 세다는 말은 이제 엄마 말, 아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 저는 이제 아기가 7살짜리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애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7살인데도 아빠가 설득을 하면 설득이 돼요. 근데 그런 애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똑똑하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문맹자로 살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뭐 천천히 배워도 되는데 이렇게 아빠가 교감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7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런 게 여태까지 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철수와 영이다 할 때 그 철수 딱 그 국민학교 교과서 그림에 나오는 딱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제 마트 바닥에 널브러져서 막 절규하고. 그렇죠. 막, 예. 막 빽빽 울고 막 이러는. 예. 요즘은 게다가 또 연설 스타일도 바뀌셔가지고 더 밉상이. 이게 이제 저 발광하는 게 막 우렁차죠. 먹기 싫어. 막 이러면서 샤우팅 창법을 오이 먹어야지. 오이 싫어. 먹기 싫어. 샤우팅이 아니라 글올리기지. 그러네. 샤우팅은 이제 근데 높이 올라가는 거지. 하승주 소장 그 철수 이야기하니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그 역사 쪽 이제 뭐 책 많이 쓰시는 분 계셔. 그 주광년 네. 문화 예. 주광년 교수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극딜하는 글을 하나 썼는 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 분당되기 전에 제주도에 왔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제 한 10명 정도 이제 안철수를 기다렸다 이거야. 기다렸는데 탁 들어와가지고는 인사말도 안 하고 그냥 싸늘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기 사회자들 그 참가자들이 질문도 했는데 답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사진 촬영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그 명색이 그래도 교수고 그 지역에 제주 지역에 있는 나름 이제 뭐 나름 대표적인 어떤 그런 여론 주도층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왜 우리를 불렀지? 그 모욕감을 느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모욕감 느낀 거 좀 참 이거 공개하기도 거시기 한데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모욕감을 참으면서 글을 올린다 해가지고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하승수 소장 이야기하는 거고 딱 매치가 되는. 뭔가 이렇게 삐진 게 있었군요. 근데 그 7살들이 특징이 이게 때렸을 때 왜 때렸었는지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요. 안철수도 삐진 경우들이 참 많았었는데 얘기 왜 저러냐 예.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던 것도 좀 기억이.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온 사람들은 뭐야 진짜. 자, 윤가피님은 뭐 안철수는 뭐다? 안철수는 여도 야도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당 지지자들이 분명히 여당인 안철수에게 지지를 보낸단 말입니다. 네. 또 여당 지지자들이 분명히 야당인 안철수에게 지지를 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한 미움, 그 미움에 대한 세뇌에 중독이 돼서 판단을 잘 못하시는 건데 다시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수영님은 뭐 비슷한데 안철수는 살리에르다. 살리에르 아시죠?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는 누굽니까?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여기서 모차르트는 누굽니까? 모차르트. 문재인.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왜 고민을 많이 하지? 그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주변에 아주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시기, 질투심. 그래서 우리 가끔 막 열폭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문재인을 이길 사람 누굽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야? 아니 누가 들으면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인 줄 알겠어 진짜. 그래서 그 살리에르가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 굉장히 결국 그 질투심 때문에 모차르트를 독살한다.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2인자의 그 열등감이죠. 네. 지금 계속 문재인만 이야기하잖아. 거기 박지원 대표도 문모닝으로 시작해서 문이브닝으로 끝나고. 이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결합된 최악의 형태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그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뭐 좀 뭐 비리가 있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은 공기업을 개혁하고 공공기관을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일하게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공기업 다 저 민영화시키는 거야. 사용화시키고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발상이고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에 이제 정당 공천을 안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냐. 정당이 그 영향력을 행사 안 하면 토호들이 행사합니다. 그렇죠. 예, 토호들이 행사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막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정당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후보. 검증을 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그 후광이 없으면은 정말 깨끗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그 풀뿌리로 활동하시는 분들 선거에서 절대 당선 못 되고요. 그냥 그 지역에서 뭐 몇십 년 동안 토호 역할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권에 얽매인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발상이랑 와닿는 거죠. 이건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정치는 사류라고, 기업은 이류고. 뭐 정치가 제일 썩었대. 근데 정치보다 더 썩은 게 분명히 훨씬 많고 그러고 그거를 썩은 부분을 개혁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안철수는 정말 그냥 뭐 다 모든 문제가 정치에 있고 정당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새정치가 뭐 사실 안철수의 트레이드 마크였었고 그 새정치로 인해서 안철수가 사실 뭐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죠. 왜냐하면 새정치는 없거든요. 없지. 하늘아래 새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정치와 좋은 정치는 있을 수 있는데 새 정치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한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새정치가 뭐냐라고 한 국민들이 한 1,000만 번은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덜컥 나온 게 국회의원 수줄이겠다. 이거였었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정치 혐오를 일단 제일 짜증나 하는데 그보다 더 근저에는 난 이 사람의 뭐랄까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문을 던져요. 이걸 진짜 지능이라고 표시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 수줄인다는 데에서 어떻게든 말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국회가 뭐 비대해졌다라는 등 뭐 국회의원들이 뭐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뭐라고 말을 만드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줄여야 된다? 뭐였습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청년 실업에 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돈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 중앙당 폐지 왜 폐지한다는 말? 돈 많이 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정당 보조금 왜 축소한다 그랬습니까? 돈 많이 들어요. 그거예요.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자기가 기업 CEO였으니까 이걸 그냥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이 정치 혐오가 그 비용 조정으로 치환이 돼요. 이렇게 돼서 이걸 지금 자기가 새정치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늘어와가지고 제가 그 지난 총선 때 그 박선수 의원이랑 그 김수민 의원 그 기소됐잖아요. 네네. 이 기소된 게 뭐냐 하면 정당 보조금 이걸 갖다 뭐 과잉으로 해서 막 청구를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막 선관위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 기소된 건 아닙니다. 그 죄는 아닌데 그게 이제 한동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였냐 하면은 정당 그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이 다른 데에서는 다 12페이지까지 선거법에서 허용이 돼요. 그래서 12페이지를 만들어요. 비례대표 이 홍보물을. 네네. 그런데 국민의당만 8페이지를 만들어요. 남긴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왜 8페이지만 만들었냐. 이게 이제 8페이지의 비밀인데 이 8페이지가 된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1. 안철수의 꾸준한 정치 비용 줄이기의 일환이다. 그래서 페이지 수까지 줄이지. 페이지 수, 실제로 그게 페이지 수가 그 4페이지가 줄어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전 국민에 다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돈 아끼겠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그 다른 정당들 12페이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올렸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이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20억 들었다. 그럼 20억까지 안 들고 한 18억 들었어. 그래서 이제 18억까지만 선거비용 보전을 해줘요. 그 이제 신청을 한 20억 신청을 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7살 우리 하승주 소장 7살 난 아들 같이 교감이 되는 네. 그 아들보다 못한 너무 유치한 심리. 네. 그렇게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그 대선 치를 때 그때의 대선에서의 구도가 진짜 웃기게 우리 그때 이명박 다음 정권을 뽑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친노 심판이 모든 언론에서
친노냐 아니냐로 이걸로 그냥 선거판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메시지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역할을 한 게 안철수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새 정부를 꾸리자고 그러는데 문재인을 심판하자, 문재인을 이기자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선거 메시지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도 또 반복되는 역사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계속 노무현 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이제 8주기가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지금 노무현 바지가랑이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2012년에 재판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저는 안철수는 뭐뭐다 한다면 안철수는 심형래다. 예. 심형래.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분이 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관상이 점점 심형래 씨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 진짜로 느껴요. 예. 아이고 이거 신고센터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뭐 모욕 뭐 이런 걸로 할래나? 정치인 모욕해도 돼. 영국에서는 뭐 대추 아니, 죽었다고 뭐 그냥 그리고 이게 왜 모욕이야? 심형래 그럼 뭐 심형래 씨한테 뭐 모욕이지. 심형래 씨한테. 심형래 씨는 고소해도 돼요. 왜 심형래 씨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그 심형래 씨가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레전드였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개그맨으로서는 우리나라 거의 탑이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개그맨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떤 뭐 CG, 영화 제작 이쪽에 뛰어드시면서 뭐 초반에는 굉장히 뭐 그런 열풍, 디워 열풍이라든지 이런 게 거품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거품이 다 꺼지면서 굉장히 결과가 처참하게 됐잖아요. 네. 본인 개인도 굉장히 불행하게 됐고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뭐 월급도 못 받고 체납되고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씨가 비슷한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사실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후보 출마하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업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정치계에 투신한 이후에 너무 과욕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심형래 씨와 약간 비슷하고 앞으로의 어떤 말로도 뭐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에피소드 인상 비평은 뭐 이 정도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예. 최근에 또 다른 안모 씨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느라 예전에는 진짜 뭐 안철수 후보 놓고 뭐 10시간이라도 깔 수 있었는데 예전 같은 뭐 애정은 없어요. 다만 열정이 없어. 예, 열정이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반노 언론에서 양자구도 여론조사로 계속 교묘하게 띄우고 있으니까 뭐 저희가 또 뭐 사뿐하게 한번 다뤄드려야죠. 일단 우리가 그동안 까먹은 측면이 있는데 정치인 안철수, 인간 안철수 뭐 관심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죠. 여태까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정치 활동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치인 안철수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1기와 2기로 대충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안철수가 있고 그 이전에 좀 정치 혐오자 안철수의 풍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 혐오자 시절에 새로운 정치는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알잖아요. 뭐 제3의 길이란 말도 있지만 정치에는 제3의 길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를 까야 자신이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좌도 우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